뭐라고요? 이거 저승 가는 패키지라고요? 효도 여행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나를 파는 여행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준비한 칠순 선물.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놨습니다. 공항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던 그 얼굴이 이제는 제 악몽 속에서만 보입니다. 낯선 나라, 낯선 리조트, 창문엔 쇠창살이 있었고 여권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누군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지금 당장 탈출하세요. 이거 저승 가는 패키지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마지막 경고장이었죠.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작은 이야기를 남기는 채널 가을길입니다. 오늘도 사연 들으시며 가을길 함께 걸어가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칠흑 같은 캄보디아 밤하늘 아래 저는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여권 하나만이 제가 가진 전부였고 뒤에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당장 멈춰. 저는 온 힘을 다해 달렸고 넘어질 듯 비틀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저는 윤말순, 올해 71입니다.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고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손녀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불과 닷새 전만 해도 저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들 정우와 며느리 지연이 제 칠순을 기념해서 효도 여행을 보내준다며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고 저는 신이 나서 캐리어를 끌며 손녀 윤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동남아 휴양지 완전 좋다던데요. 친구 복녀 이모랑 편하게 쉬다 오세요. 윤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려는데 윤지가 제 손을 다시 꼭 잡으면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할머니, 안전히 잘 다녀오세요. 저는 윤지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말고 학교 잘 다녀. 뒤돌아보니 며느리 지연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아들 정호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심하며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고 30년 지기 친구 복녀가 신나서 제 팔을 잡았어요. 야, 말순아. 우리도 좀 호강해보자. 70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런 여행이 어디 있냐? 복녀는 들떠서 이것저것 떠들었고 저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동남아 휴양지에서 편하게 쉬다 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아들 내외가 이런 효도를 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푸놈펜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가이드가 반갑게 맞아줬고 통역하는 젊은 친구도 밝았으며 같이 온 노인분들도 다들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를 지나며 창밖 풍경을 구경했고 복녀는 연신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습니다. 야, 여기 진짜 괜찮은데? 우리 진짜 잘 왔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캄보디아 외딴 숲속을 목숨 걸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여권을 꽉 쥔 손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으며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휴양지라고 했던 그곳은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고 했던 이것은 효도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비명을 삼키며 계속 달렸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조용한 아파트 단지 25평짜리 작은 집에서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면엔 제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고 낡은 소파 위엔 손녀 윤지가 읽다 만 취업 준비 서적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윤지를 위해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윤지는 대학 4학년이지만 취업 준비로 지쳐 있었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새벽에야 잠들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윤지 방문을 열고 이불을 덮어주곤 했으며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지야, 밥 먹어야지. 일어나거라. 저는 윤지 어깨를 살짝 흔들었고 윤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윤지는 휴대폰으로 채용 공고를 확인했고 저는 그런 손녀가 안쓰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정호는 중견 무역회사 과장이었고 며느리 지연은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으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고 25평 전세집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활비에 윤지 학비까지 보태다 보면 남는 게 없었고 저는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태줬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혼의 가족이 제 집으로 왔고 며느리 지연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칠순이시잖아요. 저희가 여행 하나 보내드리려고요. 저는 수저를 놓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돈 아까운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되지. 하지만 정호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번엔 편하게 쉬다 오세요. 복녀 이모님이랑 같이 동남아 휴양지로 보내드릴게요. 지연도 밝게 웃으며 거들었고 그 표정은 너무나 환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 시니어 여행 패키지 진짜 좋대요. 편하게 쉬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오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돈이 아까웠고 아들 내외가 제게 이런 효도를 할 형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우와 지연의 밝은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고 윤지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세요. 복녀 이모랑 재밌게 놀다 오시면 되잖아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지연은 기뻐하며 여행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친구 복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녀는 저와 30년을 함께한 친구였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복녀야? 나 말순이야. 말순아. 무슨 일이야? 있잖아. 우리 애들이 나한테 동남아 여행을 보내준대. 너도 같이 갈래? 전화기 너머로 복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야, 나 당장 가방 싼다. 우리 70평생에 이런 호강이 어디 있어. 복녀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물어댔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으며 두 노인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웃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며느리 지연이 집으로 찾아왔고 여행사 서류 몇 장을 꺼내 식탁에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동의서 좀 써주세요. 여행자 보험이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예요. 저는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보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고 내용도 복잡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다 괜찮은 내용이에요.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잘 읽어보지도 않고 서류마다 사인을 했고 지연은 재빨리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걸 봤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은 여행객들로 붐볐고 저와 복녀는 캐리어를 끌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들 정우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손녀 윤지가 배웅을 해주었고 저는 가족들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편하게 쉬시고요. 정우가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고 눈빛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윤지가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손녀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윤지야, 할머니 걱정 말고 너도 공부 열심히 해. 네, 할머니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저는 윤지 손을 꼭 잡았고 그저 손녀가 할머니 떠나는 걸 서운해하는 착한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출국장 앞 대합실에 도착하자 여행사 직원이 명찰을 나눠주고 있었고 저희 말고도 총 12명의 노인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60 후반에서 70 초반으로 보였고 다들 들뜬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이드 박민수가 앞으로 나섰고 그는 35쯤 돼 보이는 쾌활한 남성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이번 여행 가이드 박민수입니다. 다들 편안하게 잘 다녀오실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때 같이 온 노인 중 한 분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가이드님, 근데 패키지라 많이 돌아다니나요? 우리 힘들까봐 걱정돼서요. 박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일정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전혀 힘들지 않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는 일정표를 나눠줬고 저는 돋보기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정표엔 1차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었고 숙소 이름도 그냥 리조트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복녀가 제 팔을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일정표 맞아? 너무 대충 적어놨는데? 저도 고개를 갸웃했지만 애써 웃으며 복녀를 달랬습니다. 뭐 어때? 편하게 가자, 편하게. 다 알아서 해주겠지.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는데 뒤에서 윤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저는 돌아봤고 윤지는 걱정스러운 듯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해졌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지야, 할머니 금방 올게. 걱정 마. 그런데 뒤에 서 있던 정우와 지연은 손을 흔들지도 않았고 표정 하나 없이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낯설었고 두 사람이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고
복녀는 신이 나서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점점 멀어졌고, 복녀는 옆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윤지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정우와 지연의 굳은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푸놈펜 공항에 도착하자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고,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젊은 여성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 환영합니다. 저는 현지 가이드 고은재예요. 편하게 은재라고 불러주세요. 은재는 28쯤 돼 보였고 한국계 캄보디아인이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복녀가 신기해하며 말을 걸었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같이 온 노인 중 한 분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가이드님, 반갑습니다. 저는 백종철이라고 합니다. 백종철은 73이라고 했고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며 명함을 나눠줬습니다. 말이 많고 농담을 좋아하는 분이었고 일행 분위기를 금방 밝게 만들었습니다. 관광버스에 올라 시내 투어가 시작됐고 창밖으로 푸놈펜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왕군과 사원들이 지나갔고 은재는 마이크를 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백종철은 연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감탄사를 쏟아냈고 복녀도 신이 나서 창밖을 구경했습니다. 야, 말순아, 여기 진짜 멋있다. 우리 잘 왔어. 복녀가 제 팔을 잡으며 소리쳤고 저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괜히 윤지 말에 신경 쓴 건가 싶었고 가슴 한편에 있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엔 전통 공연장으로 갔고 무대 위에서 앞살아 춤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우아하게 춤을 췄고 노인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백종철은 흥이 나서 무대 쪽으로 다가가다가 직원에게 제지당했고 일행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백 선생님, 무대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은재가 웃으며 백종철을 말렸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푸놈펜 시내에서 30분쯤 떨어진 외곽 호텔이었고 건물은 생각보다 낡아 보였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가이드 박민수가 앞으로 나와 공지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여권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요. 복녀가 저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야, 여권을 왜 걷어가? 이거 좀 이상한데? 저도 의아했지만 박민수가 다시 설명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르신들. 다 안전관리 차원이에요. 여기 외국인 소매치기 많거든요. 호텔 금고에 보관했다가 출국할 때 돌려드릴게요. 말이 그럴듯했고 다른 노인들도 별다른 이해 없이 여권을 제출했습니다. 저도 복녀도 어쩔 수 없이 여권을 건넸고 박민수는 웃으며 바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좁고 침대도 딱딱했지만 하루 묵을 곳이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고 내일은 휴양지로 간다는 생각에 기대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복녀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순아, 문 좀 열어봐. 저는 문을 열었고 복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내 휴대폰이 안 터져.
로밍도 안 되고 와이파이도 안 잡혀. 저도 휴대폰을 확인해 봤고 정말 신호가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급하게 은재를 찾아가 물어봤고 은재는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여기 외곽 지역이라 그래요. 내일 시내 가면 괜찮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그러려니 했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복녀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투덜댔고 백종철도 같은 상황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휴대폰이 안 터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백종철이 큰 소리로 불평했지만 은재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7시 버스가 호텔 앞에 섰고 박민수가 서둘러 짐을 싣게 했습니다. 푸놈펜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한다고 했고 목적지는 캄포주 해안가 리조트라고 했습니다. 백종철이 큰 소리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가이드님, 우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휴양만 하면서 여기서 같이 살아요. 일행이 웃음을 터뜨렸고 박민수도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복녀도 기분이 좋았고 드디어 제대로 된 휴양지로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남쪽 도로로 접어들었고 처음엔 포장도로였지만 1시간쯤 지나자 비포장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창밖엔 야자수와 논밭만 끝없이 펼쳐졌고 마을도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버스는 계속 달렸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님, 휴양지가 이렇게 멀어요? 복녀가 앞쪽으로 가서 물었지만 박민수는 곧 도착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3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외딴 숲속이었고 주변엔 건물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조트라고 부르기엔 너무 낡았고 음침했으며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문마다 쇠창살이 달려 있었습니다. 복녀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야, 말순아. 이거 리조트 맞아? 완전 감옥 같은데?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고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시골 스타일이겠지 뭐. 괜찮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고 건물 외관이 너무 흉측했으며 주변은 온통 숲뿐이었습니다.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니 방은 좁았고 침대는 딱딱했으며 벽지는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쇠창살이 용접되어 있었고 손가락 하나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창살 너머로는 울창한 숲만 보였고 사람 그림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홀이었는데 창문이 하나도 없었고 형광등 불빛만 밝혀져 있었습니다. 식탁엔 밥과 국 그리고 반찬 한두 가지만 놓여 있었고 양도 적었으며 맛도 없었습니다. 백종철이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아니, 이딴 밥을 줘요?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네. 노인들 대접이 이거예요? 박민수는 미안하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부터 나아질 거예요, 어르신. 오늘은 첫날이라 준비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미안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 9시가 되자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고 복도는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고 복녀가 불안한 얼굴로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내 방문 좀 이상해. 안쪽에만 손잡이가 있고 밖에는 다 자물쇠야. 저도 급하게 제 방문을 확인해 봤고 정말 그랬습니다. 손잡이가 안쪽에만 달려 있었고 밖에는 자물쇠 구멍만 있었습니다. 백종철도 복도에서 여기저기 문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다가왔습니다. 전부 똑같아요. 이거 밖에서 잠그게 돼 있어요.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불안이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그저 시설이 낡아서 그런 걸까 하고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복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자도 되는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못했고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숲속에선 이상한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넷째 날 새벽 5시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고 귀를 기울이자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대고 들었고 박민수와 은재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재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거 계약 위반이라고요. 박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이렇게. 이건 범죄예요. 은재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문틈으로 몰래 내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끝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박민수가 은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소리 나면 다 끝장이야. 두 사람은 곧 계단 쪽으로 사라졌고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으며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침 8시 식당에서 박민수가 공지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자유시간입니다. 리조트 안에서만 편하게 쉬세요. 백종철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자유시간은 무슨, 휴양지는 도대체 언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여행 온 거잖아요. 박민수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좀 쉬시고요. 식당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고 노인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저도 복녀도 불안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고 목구멍으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복녀가 화장실에 갔고 한참 후 돌아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고 화장실 창문의 쇠창살이 클로즈업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말순아, 이것 봐. 이거 용접되어 있어. 손가락 하나도 못 빠져나가.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고 정말 쇠창살이 촘촘하게 용접되어 있었으며 창문 밖으로는 숲만 보였습니다. 복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거 리조트 아니야. 감옥이야, 감옥.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녁 6시 무렵 복도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고 돌아보니 한솔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저를 복도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수건 속에서 뭔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고 그건 제 여권이었습니다. 저는 놀라 입을 벌렸지만 한솔이 급히 제 입을 막았습니다. 할머니, 잘 들으세요. 당장 탈출하셔야 돼요. 이건 저승가는 패키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솔이 제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복녀 선생님 여권은 못 찾았어요. 죄송해요. 근데 할머니라도 나가셔야 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고 여권을 꼭 쥐었으며 한솔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한솔이 눈물을 글썽이며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새벽 2시에 경비가 교대해요. 그때 뒷문으로 나가세요. 서쪽으로 1시간만 걸으면 해안가 나와요. 거기 어촌 마을에서 도움 청하세요. 저는 숨이 막혔고 한솔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발요 할머니. 빨리 가세요. 여기 있으면 진짜 못 나가요. 한솔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는 재빨리 사라졌고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쥔 여권은 땀으로 축축해졌고 복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윤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할머니와의 카톡 대화창엔 읽지 않은 메시지가 20개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닷새째 연락이 끊겼고 처음엔 전파가 안 터지나 보다 생각했지만 메시지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윤지는 가슴이 답답해졌고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정우가 받았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응, 윤지야. 무슨 일이야? 아빠, 할머니랑 연락 안 돼요. 전화도 안 되고 카톡도 안 읽으셨어요.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여행사에서 잘 돌봐준다고 했어. 외곽 지역이라 전파가 안 터질 수도 있지. 윤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빠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 연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윤지야, 너 공부나 해. 할머니 걱정은 우리가 할게. 전화가 끊겼고 윤지는 휴대폰을 쥔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으며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캄보디아 휴양지 여행을 가셨는데 닷새째 연락이 두절됐다고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냐고 물었고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캄보디아 효도 여행 갔다가 일주일 연락 안 됐어요. 혹시 여행사 어디예요? 저희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 많아요. 윤지는 손이 떨렸고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누군가 여행사 이름을 물어봤고 윤지는 행복 동행 투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상훈이라는 사람이었고 국제 NGO 활동가로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윤지는 즉시 메시지를 보냈고 상우는 1시간 뒤 홍대 카페에서 만나자고 답했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 조용한 카페. 윤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고 32살쯤 돼 보이는 남성이 들어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지한 인상이었고 검은색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윤지 씨 맞죠? 저 박상훈이에요. 상훈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돌려 보여줬고 캄보디아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한국 노인 대상 사기 사건이 여기 이 지역들에서 발생했어요. 효도 여행이란 명목으로 노인들을 보낸 뒤 현지에 방치하거나 감금하는 수법이에요. 윤지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근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보험금이나 재산 상속 문제예요. 가족들이 직접 연루된 경우도 많고요. 윤지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상우는 윤지 손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캄보디아 현지 인권단체랑 연락해 볼게요. 행복 동행 투어 관련 정보도 찾아보고요. 윤지는 눈가가 뜨거워졌고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제발요. 할머니 꼭 찾아주세요.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새벽 2시 저는 여권을 속옷 안쪽 깊숙이 숨겼고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복녀와 백종철 방으로 조용히 찾아가 작별 인사를 했고 복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말순아, 너 혼자만 가는 거 미안해서 어떡해. 저는 복녀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나가서 꼭 도움 청할게. 조금만 기다려. 백종철이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고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말순 선생, 이거라도 가져가요. 중국산이라 금방 꺼질 텐데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그는 농담을 던졌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손전등을 꼭 쥐며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백종철이 제 어깨를 토닥였고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고 경비는 보이지 않았으며 한솔 말대로 교대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고 삐걱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숲길로 접어들자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삼켰고 손전등을 켰지만 불빛이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백종철 말이 맞았고 이건 정말 금방 꺼질 것 같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발밑은 질척거렸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깜짝 놀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기다렸으며 다행히 개는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앞에 흰 돌무덤들이 줄지어 나타났고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묘지였고 달빛에 비친 무덤들이 섬뜩했으며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고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무릎이 풀렸으며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녀 윤지 얼굴이 떠올랐고 공항에서 걱정하던 그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고 달빛의 의지에 걸었습니다. 서쪽으로 가라고 한 소리 말했던 게 떠올랐고 달의 위치를 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 같은 게 들렸고 해안가가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고 가시가 손을 찔렀지만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움직였고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막았습니다. 들소였고 검은 털을 가진 큰 동물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서 있었고 들소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숲이 끝나고 해안가가 나타났고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작은 보트 한 척이 밧줄에 묶여 있었고 저는 달려가 밧줄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려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풀어냈습니다. 보트에 올라탔고 노를 잡았으며 힘껏 저었습니다. 팔이 떨렸고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녀에게 미안했고 혼자만 도망친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살아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트 위에서 저는 숨을 고르며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노를 저었고 팔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멀리 작은 불빛들이 보였고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노를 저었고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보트를 나무 기둥에 묶고 내렸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넘어질 뻔했고 손은 물집이 잡혀 따갑게 쓰라렸습니다. 마을은 새벽이라 조용했고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으며 작은 가옥들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옥 사이를 비틀거리며 걸었고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손에 힘이 없어 소리가 작았고 다시 힘을 내서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문이 열리며 40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크메르어로 뭐라 물었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남성은 고개를 갸웃했고 저는 속옷 안쪽에서 여권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남성은 여권을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들어갔고 남성은 안방으로 가서 아내를 깨웠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눈을 비비며 나왔고 저를 보더니 놀라며 물었습니다. Help? You need help?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I was trapped in a resort. I escaped. 여성은 눈이 커졌고 남편에게 크메르어로 뭐라 설명했으며 남편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I call police. You wait here. 저는 눈물이 쏟아졌고 그동안 참았던 공포와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성이 물 한 컵을 가져다 줬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목을 적셔줬고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성이 경찰과 통화를 했고 크메르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설명했으며 통화를 끝내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폴리스 커먼 아워. 1시간 후에 온다는 말이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 윤지는 침대에서 뒤척이다 휴대폰을 확인했고 상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윤지 씨, 캄보디아 인권단체에서 연락 왔어요. 캄포주 외곽에 수상한 리조트 파악했대요.
현지 경찰이랑 협력해서 조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윤지는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이 떨렸으며 즉시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 씨, 할머니가 거기 계신 거예요? 상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가능성이 높아요. 곧 소식 전할게요. 윤지는 창밖을 봤고 서울은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으며 캄보디아는 지금쯤 저녁이거나 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하시기를, 제발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정우와 지연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지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지의 SNS 게시글이었고 댓글은 이미 100개를 넘어섰으며 공유 횟수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떡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황하지 마. 지금 변호사한테 전화할게. 정우는 거래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설명했으며 변호사는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었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행복 동행 투어 사무실 앞 작은 광장에서 기자회견이 열렸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지연이 검은 정장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고 손에 쥔 휴지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마무리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말렸는데도 꼭 가시겠다고 고집 부리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지 효도 여행으로만 알고 떠났는데 지연의 목소리는 애절했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지연은 휴지로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현지 사정이 어렵대요. 전파도 안 터지고. 근데 곧 돌아오실 거예요. 여행사에서 연락 왔어요. 여행사 대표도 옆에 나와 해명했고 그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일정을 합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셨고 동의서도 다 받았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들끓었고 의견이 양분되었습니다. 치매 노인을 해외로 보낸 가족을 비난하는 글과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의혹이 맞섰으며 윤지의 게시글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꼴에 관심병 걸렸네. 가족 팔아서 유명해지고 싶냐? 할머니 팔아넘기는 손녀. 진짜 요즘 애들 수준 키읔키읔. 윤지는 댓글을 보다가 휴대폰을 던져버렸고 손이 떨렸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밤 11시 윤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고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가족 다 망한다. 가만히 입 닥치고 있어. 아니면 너도 할머니처럼 될 줄 알아. 윤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이 덜덜 떨렸으며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정우가 받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지야,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해? 아빠, 나 협박 문자 받았어요. 무서워요. 정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윤지야, 제발 좀 그만해. 내 엄마가 너 때문에 병원 갔어. 스트레스로 쓰러졌다고.
아빠, 근데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어떡하고요? 정호의 목소리는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시다니까. 내가 괜히 난리쳐서 일만 커졌어. 전화가 끊겼고 윤지는 휴대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 무사하실까, 혼자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어촌 마을, 경찰이 도착한 건 새벽 6시였고 2명의 경찰관이 파출소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일어섰지만 경찰관들의 표정은 차가웠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통역을 맡은 여성이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제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리조트에서 연락 왔어요. 당신이 치매 환자래요. 거짓말하고 도망쳤다고요. 저는 머리를 맞은 것 같았고 손이 떨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치매 아니에요. 거기 감금시설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믿지 않았고 크메르어로 뭐라 중얼거리더니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통역 여성이 미안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경찰이 리조트 측 얘기 들어봐야 한대요. 지금 확인 중이래요. 저는 절망스러웠고 이럴 줄 알았으면 여권만 믿고 도망치지 말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시각 리조트에선 백종철이 복녀를 찾고 있었고 아침 식사 시간인데도 복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종철이 박민수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복녀 선생 어디 갔어요? 아침부터 안 보이는데. 박민수는 웃으며 대답했고 그의 태도는 태연했습니다. 아, 복녀 선생님요? 마을 구경 나가셨어요. 걱정 마세요. 백종철의 얼굴이 붉어졌고 주먹을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도 이곳에 갇힌 신세였고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으며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선 윤지가 상훈과 함께 행복 동행 투어 계약서를 한 글자씩 분석하고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테이블 위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소송 걸어도 이기기 힘들어요. 동의서에 모든 조항이 다 명시돼 있어요. 윤지는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을 감금해 놓고 합법이라고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고 상훈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NGO 사무실로 돌아온 윤지에게 상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지 씨, 미안해요. 제 힘이 부족해서. 상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윤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상훈 씨 잘못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위험한데 왜 아무도 안 믿어줘요? 가장 큰 문제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윤지는 원룸 방바닥에 주저앉았고 무릎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할머니를 어떻게 구하지? 아무 방법도 없는 것 같았고 절망만이 밀려왔습니다. 밤은 깊고 차가웠으며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어촌 마을에선 경찰이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고 좁은 방에 앉혀놓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통역도 제대로 안 됐고 제 말은 절반도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으며 경찰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훈의 NGO 사무실 새벽 4시에 초인종이 울렸고 상훈은 소파에서 뒤척이다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발신자라는 비어 있었으며 익명이었습니다. 상우는 상자를 들고 들어와 뜯었고 안에 작은 SD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으며 메모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 솔의 글씨였고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꼭 공개해 주세요. 이게 마지막 증거예요. 상우는 급히 컴퓨터를 켰고 SD카드를 넣었으며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조트 내부 CCTV 화면이었고 흑백의 거친 화질 속에서 박민수가 노인들의 여권을 걷어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인들을 방에 밀어넣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장면이었고 복녀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민수가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음성도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족들한테 돈 다 받았어. 한 달만 잘 가두고 있으면 우리 목 챙길 수 있다고. 상우는 손이 떨렸고 입술을 깨물었으며 계속 영상을 봤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파일이었고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보험금이 3억이래요. 사고사로 처리되면 전액 나온대요. 정호의 목소리도 뒤이어 들렸고 그의 말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계시면 부담이야. 윤지 학비도 있고 우리 빚도 있고 이게 최선이야. 상우는 컴퓨터 앞에서 얼어붙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으며 즉시 윤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지 씨,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요. 증거 나왔어요. 윤지는 30분 만에 달려왔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상훈이 영상을 틀어줬고 윤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리조트 장면이 지나가고 박민수 음성이 들렸으며 마지막으로 엄마와 아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빠가 진짜 할머니를 팔았어요? 윤지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고 구역질이 나왔으며 상훈이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윤지는 세면대에 엎드린 채 흐느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믿고 산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훈이 조용히 말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지 씨, 이제 증거 있어요. 경찰 신고하고 언론에 공개해요. 할머니 구해야죠. 윤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SNS에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이건 효도 여행이 아니라 인신매매였습니다. 저승가는 패키지의 진실. 업로드 버튼을 눌렀고 영상이 서버에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100%가 되는 순간 윤지는 숨을 내쉬었고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순식간에 1000을 넘었고 공유가 시작됐으며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의 폭로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고 댓글은 10,000개를 돌파했으며 공유 횟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언론이 달려들었고 KBS 뉴스 9시 메인에 보도됐으며 앵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효도 여행으로 위장한 노인 유기 사건, 충격적인 증거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행복동행 투어 사무실 앞엔 항해 인파가 몰려들었고 경찰이 통제선을 쳤으며 사람들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행사 대표는 뒷문으로 도주했지만 인천공항에서 붙잡혔고 검찰이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 대사관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사가 직접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을 만났으며 합동구조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목표는 캄포주 외곽 리조트였고 무장 경찰 12명이 투입됐으며 상훈도 NGO 대표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새벽 5시 리조트가 급습당했고 경찰차 4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수는 뒷문으로 도주하려다 경찰에게 붙잡혔고 수갑이 채워졌으며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직원들도 하나씩 체포됐고 은재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문이 하나씩 열렸고 갇혀있던 노인들이 나왔으며 복녀는 경찰에게 매달리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우리 구하러 온 거 맞죠? 꿈 아니죠? 복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백종철은 비틀거리며 나오더니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이제 우리 뉴스 나오겠다. 73의 연예인 됐어. 상훈이 달려와 노인들을 하나씩 확인했고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새벽 6시에 초인종이 울렸고 정우가 문을 열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체포영장이었고 지연도 함께 연행됐으며 아파트 앞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으며 정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사관 차에 탔습니다. 윤지는 창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서. 저는 작은 방에서 윤지와 영상통화를 했고 화면 속 윤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고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윤지야, 내가 날 살렸어.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진짜 못 나왔을 거야. 윤지가 화면 너머로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었으며 두 사람은 곧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캄보디아 하늘은 맑고 푸르렀으며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서울 마포구 NGO 사무실에서 윤지는 첫 출근을 했고 상훈이 자리를 안내해줬으며 윤지의 명함엔 국제인권구조팀 활동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노인 인권보호 캠페인이었고 윤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윤지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와 복녀는 한국에 돌아온 뒤 노인 인권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부산 시민회관 무대에 선 복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노인도 사람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복녀 손을 잡았습니다. 사기여행주의 캠페인 포스터에는 저희 두 사람의 얼굴이 크게 실렸고 전국 지하철역에 붙었습니다. 백종철은 서울로 돌아와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 채널명은 노인 폭격기 백스나였으며
첫 영상으로 캄보디아 탈출기를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200만을 넘겼고 댓글은 10,000개가 넘었으며 구독자는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도 백스나가 폭격 날립니다. 백종철은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었고 시니어 인플루언서로 떠올랐으며 광고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건강식품 회사에서 모델 섭외가 들어왔고 백종철은 신이 나서 매일 영상을 찍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선 은재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했고 정식 통역사 자격증을 받았으며 푸놈펜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재는 한솔에게 편지를 썼고 감사하다는 말을 적었으며 한솔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 새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젠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 정우와 지연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윤지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고 가고 싶지도 않았으며 아빠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우가 앉아 있었고 머리는 깎였으며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우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일어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뒤돌아 나왔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었고 시간이 필요했지만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야 이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다시 시작됐고 저는 이제 74이 됐으며 복녀와 함께 서울 마포구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녀는 지금 제 옆방에 살고 있고 아침마다 문을 두드리며 깨워주며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고 서로 말이 없어도 그냥 눈만 마주쳐도 우리 살아서 다행이야 하는 마음이 전해집니다. 백종철은 여전히 수다쟁이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를 찾아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말순 선생, 내가 그때 손전등만 안 줬으면 당신 못 나왔을 거 아냐? 내가 생명의 은인이지. 백종철이 큰 소리로 말했고 저와 복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끼리는 그런 웃음이라도 필요했고 그게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었습니다. 윤지는 NGO에서 일하며 노인 인권 보호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아이는 제게 가장 큰 위로이자 자랑입니다. 지난주에 윤지가 찾아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효도는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고요. 그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고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끔 그날의 공항 사진을 꺼내봅니다. 칠순 여행을 떠나던 날 찍은 사진이고 그때의 제 얼굴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지난달 복녀와 함께 같은 공항 같은 자리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고 사진 속 저는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단단해진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장소, 다른 마음이네요. 사람이 늙으면 가족의 도움을 기다리게 되고 그게 믿음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사랑은 나를 버리지 않는 마음이고 끝까지 나를 지켜보는 그 용기라는 거리요. 세상에는 아직도 저 같은 어르신들이 있고
어디론가 보내졌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분들의 이름을 대신 불러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독려합니다. 그날 어둠 속에서 저를 향해 지금 나가세요라고 속삭였던 한솔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용기 하나가 제 인생을 살려줬고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용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은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 쓰고 싶고 그게 제가 배운 진짜 효도의 의미니까요. 윤지가 가르쳐준 그 마음을 이제 세상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복녀와 함께 거리로 나갑니다. 노인 인권 캠페인 피켓을 들고 사람들에게 말을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저희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면 부디 스스로 믿고 한 걸음 더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구독자님의 마음이 잠시 머물다 가는 길 가을길입니다. 편한 밤 되시고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